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오늘 8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가자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영목상이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죽었고 2023년 이후 누적 사망자는 7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광경 앞에 분노하지 않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노만으로는 이 비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런던, 영국 외교관 몇 명의 책상 앞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한 땅을 놓고 세 주체에게 서로 다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성에서 한 통의 짧은 편지가 작성됐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영국 유대계 귀족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단 67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자 남짓이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세우는 것을 호의적으로 본다. 이 짧은 편지가 100년 뒤까지 세계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영국은 같은 땅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약속을 2번이나 했습니다. 먼저 아랍인에게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게 했고, 마지막에 유대인에게 했습니다. 세 약속은 서로 모순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모순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 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이 궁지에 몰리자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가자, 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의 풍경입니다. 새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1915년 영국이 아랍인에게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중동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고 영국은 그 오스만 제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오스만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던 영국이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안에 사는 아랍인들을 봉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메카의 아랍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오스만에 맞서 봉기한다면 전쟁이 끝난 뒤 아랍인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영국이 지지하겠다. 이것이 맥마흔 서한입니다. 아랍인들은 이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봉기했습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오는 그 봉기입니다. 수만 명의 아랍 전사들이 영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 1916년 영국이 프랑스에게 분할을 약속했습니다. 영국 외교관 사이크스와 프랑스 외교관 피코가 비밀리에 만나 책상 위에 중동 지도를 펴놓고 자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의 북쪽은 프랑스가, 남쪽은 영국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기 아랍인들이 독립국가를 꿈꾸며 사막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영국은 런던에서 프랑스와 그 땅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협정의 비밀과 그 자가 그은 선이 지금 중동에 어떤 자국을 남겼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 1917년 영국이 유대인에게 국가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벨푸어 선언입니다. 당시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1917년 팔레스타인에는 약 7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약 60만 명이 아랍인이었고 약 6만에서 8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아랍인이 약 90%, 유대인이 약 10%였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사는 땅에 10%의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고 그 땅에 살지도 않는 영국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땅에 대해 이미 다른 두 약속을 한 상태에서 같은 땅이 동시에 아랍 독립국가가 될 수도
영국과 프랑스의 분할 통치 지역이 될 수도 유대 국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세 약속을 거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순된 약속을 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영국은 세 약속을 모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 세 주체를 모두 도구로 봤습니다. 아라비는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릴 봉기 세력으로, 프랑스는 전쟁 동맹국으로, 유대인은 미국과 러시아의 자금과 영향력을 끌어당길 카드로, 각각의 도구에 각각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은 영국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만 이기면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패권은 모순된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자기 의지를 관철하면 됩니다. 모순된 약속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그 패권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1915년에 영국이 그랬습니다. 패권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따라가 보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적이고, 이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100년의 화약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화약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폭발했는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약속, 사이크스와 피코가 자로 그은 선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이 지금 중동 지도의 뼈대입니다. 1916년 5월 런던, 영국 외무성의 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 그리고 프랑스 외교관 프랑수아 조르주 피코. 두 사람 앞에는 중동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자가 한 자루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를 들어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지중해 해안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페르시아만 두군까지 이어졌습니다. 선의 북쪽은 프랑스가, 남쪽은 영국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어진 선이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 국경의 뼈대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경, 요르단과 시리아의 국경, 레바논의 영토. 오늘날 중동 지도를 보면 자로 그은 듯한 직선 국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1916년 5월 사이크스와 피코가 그은 선입니다. 지난 6편에서 우리는 베를린 회의를 봤습니다. 1884년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고 자로 선을 긋던 그 장면. 그 회의에서 그어진 직선 국경들이 지금 아프리카 분쟁의 뿌리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은 그것의 중동판입니다. 같은 방식, 같은 무관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정 과정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이 협정은 비밀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만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봉기를 약속받은 아랍 전사들은 사막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싸워서 얻을 그 땅이 이미 런던의 책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분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1년 반 뒤에 드러납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소비에트 정부는 옛 차르 정부의 외교 문서들을 뒤져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 문서를 신문에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흘린 피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한 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피로 만들어질 땅이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게 자로 분할되어 있었다는 것.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쟁은 막바지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군대를 중동에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의뿐이었고 그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이크스 피코의 선은 약간 수정되어 현실의 북경이 됐습니다. 1916년 5월 런던 책상 위에서 자로 그은 그 선이 1920년대 초부터 중동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야 하는 진짜 국경이 된 것입니다. 그 선이 어떤 나라들을 만들었고 그 나라들 안에서 어떤 비극이 시작됐는지는 4장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라크 내 종파 분쟁, 시리아 내전, 레바논의 만성적 위기, 쿠르드 독립운동,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1916년 5월 런던 책상 위의 자 한 자루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같은 런던에서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1917년 영국은 절박했습니다. 전쟁이 4년째였습니다. 서부 전선의 참호에서 영국 청년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자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리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같은 해 러시아에서 혁명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나간다면 동부전선이 무너지고 독일군이 전부 서부로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끝장이었습니다. 영국에게 두 가지가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더 깊이 들어와 줘야 했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 안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은 시온주의였습니다. 시온주의는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게토에 갇혀 살았고 직업과 거주의 자유가 제한됐고 주기적으로 학살의 대상이 됐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대규모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포그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박해를 끝낼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유대인 자신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위치는 성경에 나오는 옛 이스라엘 땅, 즉 당시의 팔레스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온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17년 영국 정부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만약 영국이 시온주의 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미국 유대인 사회의 자금과 영향력. 당시 미국 정치에서 유대인 사회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이들이 영국 편에 더 적극적으로 서면 미국이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할 명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 러시아 혁명 정부 안의 영향력. 당시 러시아 혁명 운동에 유대인 출신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온주의 지지가 러시아의 전쟁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셋째, 전후 중동의 거점. 팔레스타인에 영국의 우호적인 유대인 정착지가 생긴다면 영국과 인도를 잇는 생명선인 수에즈 운하 옆에 든든한 우호 세력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산이 맞물렸습니다. 1917년 11월 2일 그 편지가 작성됐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영국 유대계 귀족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편지. 유지는 1장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단,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즉,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90%의 아랍인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였습니다. 이 단서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에 10%의 사람들의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래서 단서를 달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땅에 두 민족의 주권 국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90%와 10%가 같은 땅에서 각자의 국가를 가진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단서를 단지 외교 문서의 형식으로 넣어둔 것입니다. 비판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구멍이었습니다. 박해받아온 한 민족의 탈출의 열망이 다른 제국의 전쟁 카드로 사용된 것입니다. 벨푸어 선언이 발표되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시온주의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수천 년의 디아스포라 끝에 마침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자신들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다른 민족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그 땅에 살아본 적도 없는 영국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 67단어가 어떻게 31년 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그리고 100년 뒤 지금의 가자로 이어졌는지는 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 피코의 자로 그은 그 선 안에서 어떤 나라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비극의 씨앗을 품고 만들어진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이 땅 자체에 대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땅은 역사적으로 비어있던 곳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 수메르가 일어난 곳이고, 함무라비 법전에 바빌로니아가 있던 곳이고,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바스 칼리프조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던 곳입니다. 16세기부터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큰 우산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우산이 1차 대전과 함께 사라진 자리에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그어 새 나라들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나라들의 국경은 192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어준 것입니다. 그 이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와 무관하게. 먼저 이라크입니다. 오늘날 이라크라고 부르는 땅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쿠르드족이 다수였던 북부 모술주, 수니파 아라빈이 중심인 중구 바그다드주, 시아파 아라빈이 다수였던 남부 바스라주. 언어, 종교, 부족, 역사가 다른 세 지역. 영국은 이 세 지역을 묶어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라크. 이라크라는 이름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행정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새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라크의 첫 왕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파이살 1세. 그는 이라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영국이 1차 대전 중에 아랍 봉기를 약속했던 그 메카의 가문 하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영국이 그 가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 출신 왕이 영국 군함을 타고 와서 영국 군대의 호위 속에 왕자에 앉은 것입니다. 그 왕은 수니파였습니다. 이 나라의 다수인 시아파에게는 자기들과 종파가 다른 왕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북부 쿠르드족에게는 자기 민족이 아닌 아랍인 왕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라크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세 개의 다른 공동체가 한 왕 아래 강제로 묶인 형태였습니다. 다음은 시리아와 레바논입니다. 프랑스가 위임 통치한 지역입니다. 프랑스는 이 지역을 더 잘게 쪼갰습니다. 원래 시리아라고 불리던 큰 지역에서 해안 일부를 떼어내 별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레바논입니다. 왜 떼어냈을까요? 레바논 산악 지역에는 마론파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연결된 중동에서 흔치 않은 기독교 종파였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 전부터 이 마론파를 보호해 왔습니다. 같은 가톨릭이라는 인연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마론파에게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론파가 사는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해안 도시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그리고 일부 내륙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그어진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어진 레바논에는 마론파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니 무슬림, 시아 무슬림, 그리스 정교, 드루즈, 아르메니아인, 서로 다른 종파와 민족 공동체들이 한 나라 안에 묶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나라를 마론파가 우위에 서는 정치체제로 설계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마론파, 총리는 항상 수니파, 국회의장은 항상 시아파. 이런 식의 종파별 권력 분배가 헌법에 새겨졌습니다. 이 체제는 마론파가 인구 다수일 때는 그럭저럭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시아파가 빠르게 늘어났고 마론파는 줄었습니다. 다수가 된 시아파에게는 헌법으로 고정된 마론파의 권력이 부당하게 보였습니다. 이 갈등이 1975년 레바논 내전으로 폭발합니다. 15년간 이어진 이 내전에서 약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전이 끝난 뒤에도 권력 분배 체제는 그대로 남았고, 그래서 레바논은 지금도 정파 간 긴장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 안에 다양한 공동체를 그대로 한 나라로 묶었습니다. 수니파 아랍인이 다수, 알라위파라는 시아파 분파, 기독교인, 쿠르드족, 드루즈. 이 모든 공동체가 시리아라는 한 나라 안에 강제로 묶였습니다. 특히 알라위파는 인구로 보면 소수였지만 프랑스는 이들을 군대와 행정의 우대에서 충원했습니다. 소수파를 무장시켜 다수파를 견제하는 식민 통치의 고전적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970년 알라위파 출신 군인 하페즈 아라사드의 쿠데타였습니다. 그가 시리아 대통령이 됐고
그의 가문이 50년 넘게 시리아를 지배했습니다. 소수 종파가 다수를 장악한 비대칭 권력 구조. 그 비대칭이 결국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5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으며 1천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더 황당한 사례입니다. 요르단강 동쪽의 사막 지역,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별도의 행정구역도 아니었던 그 땅. 영국이 이 사막을 트란스 요르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별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왕 파이살 1세의 형이었던 압둘라 1세를 데려와 왕으로 앉혔습니다. 이라크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문에게 진 빚을 갚느라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막의 왕으로 앉힌 것입니다. 요르단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베두인 부족과 팔레스타인 난민과 다양한 공동체가 한 나라에 묶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30년 독재,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레바논의 만성적 위기. 이 모든 사건의 뿌리에는 1920년대 영국과 프랑스가 그은 그 선이 있습니다. 다민족, 다종파 국가에 강력한 한 사람의 독재가 등장하는 구조. 소수 종파가 다수를 무장으로 누르는 구조. 자기 종파가 아닌 다른 종파의 통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 이 구조 자체가 1차 대전 후 만들어진 인위적 국가 안에 내장되어 있었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위적 국가들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떠난 뒤에도 이 나라들은 자기 힘으로 안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계속 개입해야 했습니다. 영국이 만든 덫의 관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리즈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의 비극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비극이 아닙니다. 1920년대 런던과 파리의 외교관들이 자로 그어준 선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궁지에 몰린 제국이 무책임하게 흩뿌린 약속들이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 벨푸어 선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917년 벨푸어 선언이 발표되고 31년이 흘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약속한 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그 31년 동안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건국이 선언된 그 순간 그 땅에 살고 있던 90%의 아랍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벨푸어 선언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은 유대인 이민이었습니다. 1920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약 6만에서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자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유럽이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때부터 유럽 유대인들이 살기를 찾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약 4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 사이에 6배가 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기들 땅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지를 사들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자기들만의 무장 조직을 갖췄습니다. 아랍인들은 영국에 항의했습니다. 영국은 비겁하게 대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유대인 이민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쪽으로는 유대인 이민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1936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봉기했습니다. 영국 위임 통치에 반대하고 유대인 이민에 반대하는 봉기였습니다. 영국은 이 봉기를 군사력으로 진압했고 수천 명의 아랍인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봉기를 진압한 직후 영국은 유대인 이민에 대한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이민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유럽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였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이 유럽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거대한 민족 말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공동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유대인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길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영국이 1917년에 약속한 그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영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둘로 나눠서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함께 세우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리 지역으로 두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 비율은 아랍인 67%, 유대인 33%였습니다. 그런데 분할안은 유대인에게 토지의 약 56%를 줬습니다. 그 56% 안에는 비옥한 해안 지역과 주요 항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측은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랍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기들이 다수인 땅을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에게 절반 이상 떼어주는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에게는 한마디 묻지 않은 채 결정된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분할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 위임 통치 종료 시점에 맞춰 유대인 측 지도자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자정 인접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것이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전쟁은 약 10개월간 이어졌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안에서 약속받은 56%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영토는 팔레스타인 전체의 약 78%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 동안 그리고 전쟁 후에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몰렸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팔레스타인 마을이 파괴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이 70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로 갔습니다. 대부분 난민촌에 정착했습니다. 이 난민촌들은 임시였습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약 6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난민 집단입니다. 이 사건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국이 한 세 번째 약속, 벨푸어 선언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그 시점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의지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승인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영국은 이미 빠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위임 통치를 포기하고 손을 든 상태였고 그 자리에 미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1917년에 만든 덫의 관리자가 이미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편을 마치며 한 가지 무거운 사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2000년의 디아스포라, 유럽의 게토, 포그롬, 그리고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이 모든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1948년 자기들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첫 번째 결정이 70만 명의 다른 민족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추방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7년이 흐른 지금 박해받던 사람들이 세운 그 국가가 다른 민족을 가자라는 또 다른 게토에 가두고 그 땅에서 지워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가?
100년 전 영국 외교관 몇 명의 책상에서 시작된 약속들이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드는 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미국이 만든 체제 안에서 한때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다음 편부터 시리즈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